아버지, 이제 돌아오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손을 뻗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아들에게 닿기 직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천억 자산가였던 한 남자가 왜 거리를 떠돌아야 했고, 왜 자신의 회사에 청소부로 돌아가야 했으며, 왜 그토록 간절히 아들의 손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요? 이것은 한 남자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윤정호,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제국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2천억 원의 자산, 세계적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업계에서 손꼽히는 경영자라는 명성까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그에게는 없었죠. 오직 회사의 성장, 더 큰 성공, 더 높은 목표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그는 이미 다음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내일은 꼭 일찍 들어갈게. 언제나 하던 대답이었고 언제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야구 경기 보러 갈 수 있어? 고등학생인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그는 읽고도 답장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거죠. 회사 일이 먼저였고 가족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윤정호는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죠.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더 좋은 차를 태워주고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급한 연락입니다.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인과 아드님이 탄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그 순간 윤정호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비서실장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을 그가 그날은 직접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았죠. 신호등도 과속 단속 카메라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직감했죠.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꿋꿋이 서 있던 남자가 그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렸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아들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날 확률은 5%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윤정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오르내리는 가슴, 그리고 수많은 의료 장비들에 둘러싸인 작은 몸.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2천억의 자산도 세계적 기업의 회장이라는 지위도 그 무엇도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는 그저 아들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한없이 무능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계 인사, 재계 거물, 유명 연예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위로의 말을 건넸죠. 하지만 윤정호는 그 누구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었을까요? 그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웃어줬는지도,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를 제대로 바라봤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죠. 회장님,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말에도 윤정호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죠. 회장님? 그만두겠네. 네? 지금 뭐라고?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당장 사표 처리해.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윤정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장례를 치른 뒤 그는 아들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던 남자가 이제는 매일같이 울고 있었죠. 아빠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믿었어.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럼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너희에게 필요했던 건 성공한 아빠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아빠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흐느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윤정호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원들은 만류했고 주주들은 경악했죠.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실 책상을 정리하며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마도 5살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들은 그의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도 행복한 표정으로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행복했었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큰 집, 너무나 텅 빈 공간, 그리고 도처에 남아있는 가족의 흔적들.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죠. 내게는 벌이 필요해. 그는 중얼거리며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몇 벌의 옷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죠. 돈도 명예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그렇게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억짜리 저택을, 수백억짜리 자산을, 그리고 회장이라는 이름을 모두 뒤로 한 채. 그는 이제 그저 이름 없는 한 남자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죠. 밤 공기는 차갑고 거리는 어두웠지만 윤정호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그의 뒤로 화려했던 과거가 점점 멀어져 갔고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한 노숙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로 매섭게 불어왔고 얇은 외투 한 장으론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윤정호는 지하철역 근처 골목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생 최고급 침대에서 잠들던 남자가 이제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는 이 상황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이게 벌이야 내가 받아야 할. 첫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 때문이었죠.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 아들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선택들. 새벽이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고 그들의 눈에 길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윤정호는 보이지도 않았죠.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군. 전에는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한마디에 수백 명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며칠째 거리를 떠돌던 어느 날 작은 빵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저씨 배고프세요?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에 빵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엄마가 하나 더 사주셨는데 저는 배불러요 드세요. 아이는 빵을 건네고는 엄마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윤정호는 한참을 그 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죠. 평생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 먹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작은 빵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그는 중얼거렸죠. 며칠 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호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봐요, 괜찮으세요?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걸 보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죠. 이거 쓰세요. 저는 어차피 차 타고 갈 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건. 됐어요. 그냥 받으세요. 나도 한때 거리에서 잔 적 있어서 그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남자는 우산을 억지로 쥐어주고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윤정호는 손에 들린 낡은 우산을 바라보며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나? 평생 그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고 거래처에 선물을 보내고 기부금을 내며 선행을 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푼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건넨 우산 하나가 그 어떤 고액 기부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친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고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저리가 냄새나게. 꺼지 주제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런 말들이 그의 귀에 박혔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들을 수 없던,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던 말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그의 현실이었죠. 어느 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에게 한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형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나? 네,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산 지 3년째야. 처음엔 나도 형씨처럼 멍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 노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었다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고. 그렇게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말이죠. 근데 있잖아, 여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 돈 없어도 집 없어도 서로 챙겨주고 의지하며 살아. 그게 뭔지 알아? 진짜 사람 사이의 정이야. 그의 말에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것, 수십억짜리 계약서에는 담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거리에 있었죠. 형 씨는 왜 여기 나오게 됐어? 노숙자의 질문에 윤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벌을 받는 중입니다. 벌? 무슨 벌? 제가 저질렀던 것들에 대한. 노숙자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사람마다 사협이 있지. 근데 말이야. 형씨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일어설 준비도 해야 돼. 여기서 썩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저는 다시 일어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무슨 살아있으면 다 자격 있는 거야. 그 말이 윤정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살아있으면 다 자격이 있다니. 그렇다면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버려진 자신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거리에서의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윤정호는 우연히 전에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퇴근길로 보이는 그 직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편의점에 들어갔고 윤정호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죠. 힘들어 보이는데 요즘 회사 일이 많나요? 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지만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이 낡은 노숙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아, 네, 요즘 회사가 엉망이 돼서요. 회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후로 계속 꼬여만 가고 있어요. 회장님이요? 네, 우리 회장님이 가족사고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셨거든요. 그 후로 회사가 말이 아니에요. 직원은 술 한 캔을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원들끼리 싸우고 파벌이 생기고 이익은 떨어지고. 솔직히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들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윤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냉정하고 엄격한 분이셨죠.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만큼 일은 확실하게 하셨고 회사를 책임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직원은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섰고 윤정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다음 날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로 회사 관련 뉴스를 검색해봤죠. 기사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호 회장 사퇴 후 경영 공백 심각. 주가 30% 폭락. 내부 분열 심화. 임원진 대거 사표 제출. 협력업체들 거래 중단 선언. 연쇄부도 위기. 기사를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큰 혼란을 만들 줄은 몰랐죠.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수천 명 일자리 위협.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의지하던 생계가 모두 위기에 처한 거였죠. 내가 또 잘못한 건가?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한 여성이 아기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여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 여성도 혹시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일까? 저 아기의 아빠가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그 가정도 불안에 떨고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회장일 때는 직원들을 단순히 숫자로 인력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그들 한 명 한 명이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지켜야 할 삶이 있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망친 거였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벌이라는 명목으로 도망친 거야. 진짜 벌은 이게 아니었어. 진짜 책임은 끝까지 남아서 지켜내는 거였는데. 그날 밤 윤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현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무너져가는 제국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어. 회장으로 돌아갈 자격도 힘도 없어. 그렇다면 새벽녘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자. 아무도 모르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동이 트기 시작했고 윤정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회사를 살려내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눈으로 진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분명했죠. 자신이 세웠던 회사, 자신이 떠나온 그곳으로. 하지만 회장실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윤정호는 자신의 회사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로.
그 누구도 그가 이 회사의 창립자라는 걸 알아볼 수 없었죠. 청소 노동자 구인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에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죠. 나이가 꽤 있으시네요. 육체노동 가능하시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내일 새벽 6시까지 출근하세요. 유니폼은 지급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윤정호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이 아닌 지하 청소부 탈의실로. 첫 출근 날 그는 회색 유니폼을 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한대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이 이제는 빗자루 자루를 잡고 있었죠. 신입이구나. 나는 박 반장이라고 해. 잘 부탁해. 나이 지긋한 청소 반장이 손을 내밀었고 윤정호는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같이 다니면서 알려줄게. 여긴 크니까 처음엔 헷갈릴 거야. 박 반장을 따라 회사 곳곳을 돌며 윤정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로비, 넓은 복도, 최신 시설의 사무실. 모두 그가 만든 것들이었지만 이렇게 낮은 시선에서 본 적은 없었죠. 아, 저기 화장실 청소는 특히 신경 써야 돼. 임원들이 자주 쓰거든. 그들은 회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정호의 가슴이 뛰었죠. 복도를 지나다가 그는 자신의 회장실 문을 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누군가가 그 안에 앉아 있겠죠. 여기는 조심해야 해. 임원들 까다로워.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2명의 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청소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대화를 나눴죠. 이 판국에 또 회의래. 도대체 결론이 뭐가 나오겠어? 파벌 싸움만 하고 있으니 당연하지. 회장님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분도 참.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신 건지.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야? 윤정호는 변기를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어쨌든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살아남아. 저쪽 파벌한테 지면 다 잘릴 거야. 임원들이 나가고 윤정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이렇게 파벌 싸움으로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 그는 구내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너 이직 준비하고 있어? 응, 이러다 진짜 회사 망할 것 같아. 이력서 넣고 있어. 나도? 솔직히 애사심 같은 거 이제 없어. 회장님도 버리고 떠난 회사인데 우리가 뭐. 그래도 예전에는 이 회사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 처음 입사했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이 회사 배지를 달고 다닐 때 뿌듯했거든. 근데 이제는. 윤정호는 국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직원들에게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어줬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오후에는 각 층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한 여직원이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여직원은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나갈게요. 아니, 제가 나중에 올게요. 천천히 하세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윤정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직원에게 물었죠. 저 직원이 무슨 일 있나요? 아, 김대리요? 프로젝트 실패로 책임 떠넘겨진 거예요. 원래 팀장 잘못인데 팀장이 파벌 싸움에서 이긴 쪽이라 대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럼. 요즘 회사가 그래요. 일 잘하는 것보다 줄 잘 서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날 밤 윤정호는 청소부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으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으로 있을 때는 절대 보지 못했던 풍경들, 듣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매출, 이익, 시장 점유율. 그런 숫자들만 봤지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민, 아픔, 두려움을 알지 못했죠. 이제야 보이는구나. 진짜 회사가. 며칠이 지나고 윤정호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야근하는 직원들, 가족과 통화하며 미안해하는 목소리들,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라 전전긍긍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건 거창한 전략이나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그들이 다시 자랑스럽게 배지를 달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너희를 지켜낼 거야.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며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 달간의 청소부 생활이 지나갔습니다. 윤정호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회사의 구석구석을 관찰했죠.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그는 회의실에 불이 켜진 걸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렸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회사가 무너져 가는데. 그러니까 당신 네파벌이 양보를 하란 말이요. 임원들이 새벽부터 싸우고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양보? 당신들이 먼저 잘못했으면서? 그 프로젝트 실패가 누구 책임인데? 그건 시장 상황 때문이었어. 누구도 예측 못했던 일이라고. 회의실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들렸고 윤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임원들은 회사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죠. 이 회사 이러다 정말 끝나겠어. 한 임원의 말이 들렸고 뒤이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매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어차피 우리 힘으론 못 살릴 것 같으니. 매각? 정신 차려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린 곳인데. 그래서 어쩌자고요? 현실을 봐요, 현실을. 윤정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매각이라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단지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출근길, 회사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죠. 무슨 일이야? 주요 투자자가 투자 철회한대. 그것도 한꺼번에. 뭐? 그럼 우리 회사. 윤정호는 재빨리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재계 1위 기업 투자자들 줄줄이 이탈. 부도 위기설. 손이 떨렸습니다. 투자 철회는 곧 자금난을 의미했고 자금난은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였죠. 그날 하루 종일 회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 직원들의 불안, 그리고 임원들의 긴급회의. 모든 게 혼란 그 자체였죠. 우리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번 달 대출 상환해야 하는데. 애 학원비 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복도를 지나가며 들리는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윤정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주요 거래처 3곳이 동시에 계약 파기를 통보한 거였죠. 연쇄 부도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한 부장이 책상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고 주변 직원들도 절망적인 표였습니다. 윤정호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이 비쳤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다시 회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록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회사를 살려야 해. 저 직원들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윤정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정돈했죠. 거울을 보니 예전에 윤정호 회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입구가 아닌 정문으로. 경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회 회장님? 회장실로 가겠네. 하지만 회장님 사퇴하신 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비켜주게. 윤정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나는 돌아왔어.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윤정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의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죠. 아버지. 그 목소리에 윤정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아들이 지금 회장실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호는 그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이제 돌아오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죠. 준호야. 정말 너니? 내가 어떻게?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버지. 한 달 전에. 아들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죠. 집에도 회사에도. 나는 알아요, 아버지.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다는 것도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윤정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제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CCTV를 추적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아버지가 여기 청소부로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아들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지켜봤어요. 청소하면서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회사의 문제를 파악하는 아버지를. 예전에 아버지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들을. 준호야. 그리고 저도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 대신 이 회사를 지키려고 했어요. 아들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거래처들과 재협상하고 임원들의 파벌 싸움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진짜 아버지가. 예전처럼 숫자만 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버지가. 윤정호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됐어요, 아버지. 이제는 함께 이 회사를 살려요. 아버지와 제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손을 내밀었고 윤정호는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닿기 직전이었죠. 준호야, 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장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희미해졌고 주변의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갔죠. 준호야. 준호야. 윤정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죠.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호야. 기다려. 가지마. 하지만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실도 아들의 모습도 모든 것이 검은 어둠에 삼켜졌죠. 그리고 으악. 윤정호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힐 듯 가쁘게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죠. 익숙한 침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침대. 옆에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악몽 꾸셨어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사고로 죽었다던 아내가 지금 눈앞에 살아서 앉아 있었죠. 당신. 살아있어? 무슨 소리예요? 악몽 제대로 꾸셨나 봐요. 윤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고 생생했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진짜야?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었고 거리는 평화로웠죠. 몇 시지? 새벽 5시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윤정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달력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그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날. 아니, 사고가 나기 전날이었습니다. 꿈이었어. 모든 게 꿈이었어. 노숙 생활도, 청소부로 일했던 것도, 무너져가는 회사도, 그리고 회장실에서 만난 아들도. 모두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 너무. 그는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빗자루를 쥐었던 손, 차가운 바닥에서 잤던 몸의 감각.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죠. 아니야,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이건. 윤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경고였다는 걸. 자신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맞이하게 될 미래를. 잃게 될 것들을.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닫게 될 진실을.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죠. 여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윤정호는 한참을 그렇게 아내를 안고 울었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윤정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윤정호는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회사로 향했을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호야. 응? 아빠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 윤정호는 아들에게 다가가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다. 갑자기 왜 그래? 너한테 제대로 아빠 노릇 못했어.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지.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바쁘신 거 알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아빠가 꼭 달라질게. 윤정호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아버지의 품에 안겼죠. 이번 주말 야구 경기 보러 가자. 아빠랑. 진짜? 그래, 진짜야. 약속한다.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정호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아침 식사를 하며 그는 아내와 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보며 대충 듣고 넘겼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죠. 여보, 오늘 회사 일찍 가야 하죠? 아니요. 오늘은 조금 늦게 갈 거예요. 네. 당신이랑 같이 아침 먹고 준호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서 갈게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의보다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윤정호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내용인지 미리.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회장실로 들어간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회사, 아직 희망이 있는 직원들. 내가 지켜낼 거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오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윤정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제가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무슨 결정이십니까, 회장님?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윤정호는 손을 들어 임원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자문 역할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회사를 약하게 만들었죠. 그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영 시스템입니다. 권한 위임, 의사결정 분산,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중심의 경영. 앞으로 이 회사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닌 모든 구성원의 힘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윤정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달은 일이요. 회의 후 그는 각 부서를 직접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죠.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나요? 가족들은 건강하신가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직원들도 점차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정호는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회장님, 서류가 아직. 내일 합시다.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요. 네, 하지만 가족과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정말 일찍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앞으로 매일 이럴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죠. 윤정호는 이 순간이 그 어떤 계약 성사보다, 어떤 매출 성장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빠, 주말에 정말 야구 경기 갈 거예요. 당연하지. 표도 벌써 샀어. 와. 아들의 환호성에 윤정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아들이 잠든 후 윤정호는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달라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이랑 준호를 잃을 뻔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어요. 당신들을 잃고 모든 걸 잃고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진짜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아직 여기 있잖아요. 윤정호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생생한 숨소리가 들렸죠.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윤정호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회사 일은 임원들에게 맡기고 그는 온전히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했죠. 해변을 걸으며 아들과 손을 잡고 아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2천억의 자산도 세계적 기업의 회장이라는 지위도 그 무엇도 지금 이 순간만큼 값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가족 셋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윤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아빠, 우리가 어디 가요? 안 가지. 평생 함께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윤정호는 아들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보였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꿈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그리고 나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윤정호는 가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지만 윤정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릴 뻔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이제 진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이었고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선물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